지금 4시이기 때문에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KLS에서 나한테 준 주제가 하나였으면은 좋았을 텐데 주제를 2개 줬는데 내가 하나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정직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제를 2개를 다 다루는 거예요. 이 한 주제가 한 학기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1시간에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지식적으로 이게 강의한 내용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도 대신에 의식화는 돼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 세세한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을 다 이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서문대 이런 개념보다는 그 강의가 주 방향이 뭐고 주 강조점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고민해서 여러분 영역 속에서 조금씩 생각을 이제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30대 때 좀 더 열매가 있고 또 40대 되면 또 좀 더 열매가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 구조인데 여러분 조직 구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대학 생활하면 조직 구조를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 가면은 반드시 구조가 있고 KLS 자체가 조직이고 모두가 조직 구조를 경험하는데 이 문제가 왜 이제 중요할까 또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이제 그것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막 힘들게 재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쳐있는 걸 보고 장인 이드로가 그대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일을 분담해라. 이게 조직의 어떤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업을 해라. 책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내가 할 일을 떼주고 그게 맡기는 거. 여기서 이제 출발할 수가 있어요. 문화변형을 위한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앤디 크라우치가 컬처 메이킹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대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우리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할 때에 출발은 3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3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핵심 멤버로 딱 데리고 훈련시키고 12제자로에서 출발해서 120명의 제자 그룹 그 다음 그것들이 계속 그 3명의 핵심 그룹 다시 이런 행동으로 또 분리를 해서 하면은 그 사회 전체가 변화가 되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놓고 이제 있습니다. 조직 구조라고 이야기할 때는 몇 가지 개념들이 이제 있는데 설계라고 하면 우리 건축 설계할 때 건축을 어떻게 이제 세울 것인가 이런 그 디자이닝 프로세스가 있죠. 그 다음에는 그 결과가 구조이고 그 구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형태가 타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중요한 거는 설계할 때의 조직화 원리예요.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설계할 것인가 여기에 3가지 이야기할 텐데 시장 원리와 공동체 원리와 이제 위계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직 구조의 요소들이 있어요. 설계의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던 경영의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해요. 보통 이렇게 조직 구조를 할 때 설명을 이렇게 하진 않지만 오늘 앞에 강의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은 앞에서 했던 목적, 원리, 제도, 사람, 성과 이 5가지를 어떻게 3가지 조직화 원리로 엮을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뭐 이런 스테이지를 거칠 수 있겠죠. 원리를 선택하고 앞에 5가지 요소에 점검을 하고 그 요소 간 적합성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서와 방식과 외부와의 네트워크 선택을 하고 마지막 점검을 해서 다시 피드백 오는 건데 요 하나씩을 간단히 보려가는데요. 자, 첫 번째 아까 원리라고 했을 때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Market, Community, Hierarchy라고 하는 3가지 조직화 원리. 이 원리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의 모습이 확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이쪽은 independent business units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떤 기업에서 사업부가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부가 있으면 그 사업 부서들이 독립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산 문제와 그 다음에 인력 구성에서 독립적이기 때문에 전혀 부서끼리 연결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KLS에서는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매거진을 만든다. 그러면은 독립적인가요? 예산이 딱 독립되어 있고 아무 논의 없이 완전히 독립돼서 그냥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논의 막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자문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후자에 가까운가요? 왼쪽은 철저하게 부서들이 독립되어 있어요. 예산 문제와 사람 인력 뽑는 것도 그렇고 그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맨 오른쪽은 철저하게 보통 얘는 관료형 있죠. 관료형. 그리고 철학적으로 보면 맨 왼쪽은 자유주의에 가깝고 맨 오른쪽은 집단주의 이런 데에 더 가까워요. 조직 일사불란하게 군대식 조직 같은 게 맨 오른쪽 세 번째 모델이겠죠. 그죠? 그래서 통합되어 있다. 이쪽 인디펜던트하다 이런 이야기. 근데 중간은 커뮤니티로 보면은 인터디펜던트 되어 있다. 여기는 거의 디펜던트 되어 있지만 여기는 거의 인디펜던트 하지만 여기는 인터디펜던트 되어 있는 비즈니스 유닛. 그 이야기는 부서들끼리 서로 상호 교류도 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그러나 완전히 종속적이지는 않고 그러나 세마이 인디펜던트하고 서로 각자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원리가 첫 번째 그 목적부터 해보면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purpose로 보면은 시장 원리와 공동체 원리와 위계 원리가 각각 추구하는 목적이 조금씩 달라요. 강조하는 목적.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기업이 하는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을 가지고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동일하겠지만 무엇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겠는가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는 새로운 창출을 통한 가치 창출을 잘해요. 시장 원리. 경쟁을 시키니까 개별적으로 그것을 집중해서 가치 창출을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일사불란하게 일관된 적용을 잘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식의 창출과 공유를 통한 가치 창출을 이제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프린시플. 여기서 프린시플은 조직화 원리가 아니고, 이제 핵심 가치 같은, 조직 문화와 같은 거죠.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죠? 그래서, 좀 유연성과 개인주의라면, 이건 통제와 집단, 여기 자발적 헌신, 아까 공동체형이 자발적인 그러한 헌신을 도출해내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이런 문화를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practice, process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 효율 추구적 분업이나 인간 역량적 분업 이런 데 표현을 쓰는데 우리 기업에서 효율 추구적 분업이다라고 하면은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잘 안 하고 업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되느냐를 중심으로 분업을 하는 걸 말해요. 자동차도 그렇고 요즘은 뭐 많이 로봇들이 많이 이제 조립을 하지만 이전에 포드 자동차 같은 어셈블리 라인에서 개인들이 투입되고 그다음 전자제품 조립 같은 것도 보면은 굉장히 루틴한 직무에 조립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는 일은 정말로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데 내 개인적으로 보면 그 업무가 내 탤런트나 그다음에 인간성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기술이 뭐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막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기능적인 단순한 것들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사람에 대한 충분한 그런 인간 역량적인 그런 분업이 이루어지기가 이제 어렵죠. 위계 원리 같은 거는 종속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위에서 시킨 대로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온라인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시장 원리로 가면 굉장히 독립적이죠.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은 인터디펜던트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 1000명 혹은 100명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이 있을 때 각자 하는 일을 어떻게 전체로 하나로 조직의 목적을 이루도록 조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각자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은 전체가 조직의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도록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는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살 때 가격이 조정해 주듯이 기업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은 월급 많이 주고 연봉 많이 주고, 일 못하는 사람은 인센티브 적게 주고, 또는 정말 못하면은 대출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격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개인한테 물건의 가격이 있듯이 사람한테도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은 가격이 높고 일 못하는 사람은 가격이 낮아요. 이제 몸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해외 프로 구단에 가면 몸값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값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값으로 다 매겨지는 거예요. 일 잘하면은, 축구 골 많이 넣으면은 몸값이 확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몸값이 뚝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만큼 인센티브와 연봉이 또 좋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책 부여 이런 것들이 주어지니까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그냥 일 잘하면 인센티브 주고 못하면 내보내면 되니까 별로 간섭 안 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격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딱 구축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 몸값 많이 받으려고 그냥 열심히 해가 일이 자동적으로 조정이 될 것이다. 시장처럼 조직이, 기업 조직이 마치 시장처럼 그렇게 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오른쪽은 어서럽지. 내가 뭘 할지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위에서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라고 시키기 때문에 나는 그냥 위에 사람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죠. 대신 책임도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 중간쯤이 trust, 아까 이야기는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일들이 서로서로 소송되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람이에요. 앞에서 우리 잠깐 설명했듯이 주체성과 연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는 주체성이 강조되고 여기는 연대성이 강조되는데, 여기는 둘 다 강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이때 이제 일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경쟁이에요. 경쟁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동료가 아니에요. 경쟁자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해야 내가 승진을 하고, 저 사람보다 잘해야 내가 서바이벌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탈락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식이 있어야 협력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데, 경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동료가 아니라. 그러면 기업의 분위기가 전부 다 힘들죠.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어떤 경험했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친구들 노트 빌려달라고 하고 이런 건 없었나요? 우리 때는 그게 필기비즈에서 대학 다닐 때도 수업 잘 오지도 않고 필기도 안 하는 친구들은, 그때는 PPT 제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선생님이 흑판에 쓰고 강의하면 필기 노트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적이 좋은 건데, 성실한 노트를 빌리는 게 이제 시험 잘 치는 길이었어요. 그런 게 이제 가능하냐는 거죠. 내가 잘 필기를 정말 잘하고, 그 다음 집에 가서 보충까지 해가지고 이제 완벽한 노트를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원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필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책을 읽은 것까지 보충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친구들 달라고 해서 다 줬더니, 그걸 가지고 종합시험 준비도 하고, 시험 준비도 하고, 이런. 그게 유학 갔다 와서 중간에 왔더니 그 노트가 아직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내가 오랫동안 족보로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원생들끼리도 혹은 중고등학생들끼리도 경쟁자가 되어버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고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기업체도 경쟁자가 딱 되니까 지식 공유 아무리 강조해도 좋은 정보는 딱 숨기고 별 값어치 없는 정보만 나누고 친구인 척만 하고 친구는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시장 논리가 기업에 들어오면서 나타난 아주 핵심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이쪽은 이제 cooperation인데 여러분들 cooperation하고 collaboration 차이점이 뭐예요? cooperation하고 collaboration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cooperation은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부닥치기 싫어가지고 그냥 쉽게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닥쳐가지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냥 회피하고 부닥치는 거 싫어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뭐 어떤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동의해서 그냥 분위기는 좋지만 그냥 되는 일은 별로 없고 사회를 위해서 가치를 창출도 많이 못하고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상대방 이야기도 내가 들어주고 경청을 해주고 그러면서 더 나은 게 뭔지를 도출해 나가는 그런 어떤 숙고를 해나가 심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 조직이 어느 걸 만드는 게 쉽겠어요? 어느 게 만드는 게 가장 어렵겠어요? 첫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경쟁 시스템 팍 만들어주고 경쟁해라 하면 되고 뒤에서는 협력해라 하면 되는데 시킨 대로 해야 하면 되는데 두 번째는 긴장이 늘 있어요. 전부 다 주인공이 돼야 되고 전부 다 또 경쟁도 해줘야 되니까 이게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구성원들이 성숙해야 돼요. 이런 모델을 가지고 하려면은 리더십 거기에 맞는 걸맞는 리더십도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큰 차이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언제 이제 권위와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리더십은 권위와 자율의 균형 관계가 이제 필요한데 가장 안 좋은 리더십은 권위를 발휘해야 될 때 팔짱 끼고 있고 자유를 줘야 될 때 이제 간섭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는 언제 권위를 발휘하고 언제 자유를 제공해 줘야 됩니까? 이제 질문이죠.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리더십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자, 리더의 역할 중에 리더는 이제 세우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institution building 하는 거예요. 리더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institution building. 이게 이제 institution 아까 우리 기업을 social institution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럴 때 institution building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제도를 구축하는 거예요. 기업 이제 국가로 보면 헌법을 잘 만들고 전체 제도를 시스템을 잘 만들어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제도만 만들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의식도 변해야 되는 거니까 리더는 사람 세우기도 잘해야 되는 그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존재해야지 성숙한 조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인스티튜션 빌딩을 제대로 한다. 그래서 리더는 인스티튜션 빌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도 구축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리더의 핵심적인 역할은 제도 구축자인데 언제 개입을 하고 언제 자유를 줄 것인가. 권위를 제대로 발휘해야 될 때는 언젠가 하면은 정말로 좋은 인스티튜션 빌딩을 하는 일에 집중할 때는 권위를 발휘해요. 그때는 누가 방해하면 가차없이 혼을 내고 혼내고 그냥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 협조하는 사람과 함께 정말로 좋은 인스티튜션 빌딩에 집중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세워놓은 인스티튜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페널티를 줘야 돼요. 거기는 공적인 권위가 개입돼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데 공권력을 사용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데는 공권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외에 그러니까 인스티튜션 빌딩이라고 하는 큰 줄기가 아닌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를 줘서
각자가 주체적으로 자기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줘서 뒤로 한 발 물러서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리더십이 그래서 어려워요. 성숙한 리더가 아니면요, 이거는 쉬워요. 왜냐하면 경쟁 모드를 시스템 딱 구축해놓으면 그냥 각자 경쟁하면 되는 거예요. 리더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평가만 하면 돼요. 이쪽도 쉬워요.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시키면 돼요. 리더십 발휘가 가장 어려운 거는 두 번째, 인스티튜션 빌딩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상적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꿈을 리더가 가지고 있는가? CEO나 최고 경영진이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상적인 조직을 꿈꾸고 있는가?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은 제대로 설 수가 없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이슈들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퍼포먼스인데요. 퍼포먼스는 어떤 성과를 이제 추구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개인 성과, 사람으로 보면 여기는 개인 성과, 여기는 개인과 조직 성과 동시에 여기는 조직 성과를 더 추구를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성과와 현재 잘하는 성과를 추구하고, 여기는 둘 다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오른쪽 관점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일사불란하게 잘하는 데 집중하는 거, 왼쪽은 새로운 혁신이나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서 뭔가 창출해 나가는 데 이제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많이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이런 것으로 가져갈 때 그 구조의 모습은 유연한 시장 같은 구조, 이거는 공동체 구조 혹은 파트너적 네트워크, 여기는 관료제 조직, 기계수 구조. 그래서 세 가지가 추구하는 조직 구조의 형태가 달라요, 그죠? 어떤 게 가장 좋은가 이런 고민을 이제 앞에 5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될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이 5가지 점검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원리와 제도와 사람과 원리, 이런 서로 간의 관계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걸맞는 사람들이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그 다음에 아무리 공식적인 제도가 좋아도 문화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것, 보이지 않는 이런 조직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 같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동시에 이렇게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같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건강한 조직 구조로 이렇게 형성되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 했던 그림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 간단하게 설명한 이 3가지 조직화 원리를, 이 3가지 조직 원리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조직을 보면은, 여기 점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적은 거죠. 근데 여기 박스가 굉장히 굵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해요? 박스가 굵다는 것은 각각 독립적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 중간은 선이 굵지도 않은데 그냥 실선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굵지도 않지만 끝나 인터랙션이 상호되어 있고, 이 경우는 이 박스가 점선이고 오히려 하이라키컬한 이 선, 리포팅하는 이 선이 굵은 선이에요. 저기는 개별 팀의 독립성은 약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위계적인 그런 리포팅 시스템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위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중간은 각자 자기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호작용과 상호 의존적인 역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financial control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야기는 기업자 같으면은 돈을 많이 벌면 돼요. 그것만 봐요. 결과가 좋은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는 전혀 터치를 안 해요. 그죠? 이쪽은 결과는 위에서 책임질 테니 여기는 우리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평가는 우리가 시키는 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잘 순응했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거죠. 행동을 따지는 거죠. 이쪽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있는 요 부서를 위해서 이쪽이 희생할 수도 있어요. 야, 이번에는 이게 조직 전체로 보면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희생해라, 양보해라 할 수가 있어요. 조정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서로 해서 전체 조직이 잘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이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이걸 위해서 이걸 희생하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소니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지휘도 그랬고요. 소니 같은 데가 부서에서 부서를 이동하려면은 마치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것과 동일하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 부서끼리 협력이 전혀, 때로는 우리 기업에 필요한 부품을 우리 조직 내에 다른 부서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의 다른 부서에서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값이 사면은 그만큼 부서끼리 동력적이죠. 이거는 여기 있는 팀장들이 절대적이에요. 팀장들이 절대적이죠. 여기가 절대적이죠. 여기는 상호 협력적이에요. 여기 팀장과 여기 위에가 어소리티는 있지만 존중을 해주는 관계로 서로 가져요. 그래서 조직의 구조의 모습이 아래 위로 보면 부수와 측면에서도 이런 모습이고, 개인적인 직무 관점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5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구조라는 게 기계적으로 이런 조건을 주어지면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하고도 좀 관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포커스와 레버리지의 이제 균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이슈예요. 좀 어려운데 여기 이제 그 3가지 영역을 보면은 여기 백이다, 미들이다, 이제 프론트다. 여기는 이제 고객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마케팅과 판매 같은 경우는 거죠. 고객 서비스 같은 거. 이쪽 같으면 이제 뭐 R&D하고 제조 쪽이겠죠. 그죠? 여기는 중간 인프라스트럭처예요. 예를 들면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다음 IT라든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걸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구조할 것인가의 이슈가 이제 생겨요. 이제 4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야기하는 이 방식은 뭔가 하면은, 중간에는 지금도 각자 팀별로 부서별로 활동을 하고 마지막 고객 접촉점에서는 하나로 뭉쳐서 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이 프린트도 만들고 PC도 만들고 노트북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드는데, PC 파는 마케팅 부서가 따로 있고 노트북 파는 따로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해요. 나는 한꺼번에 주문하고 싶은데 각각 따로따로 주문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합쳐가지고 레버리징 하는 거죠. 가능하겠죠. 근데 이건 거꾸로예요. 판매를 각각 하는 게 낫고 고객 접촉은 따로따로 하는 게 낫고, 대신에 앞에 여기를 굉장히 뭉쳐놓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중간을 통합시켜 놓는 거죠. 뭐 인프라를 다, 디웨이스화를 다 같이 해가지고 각각 따로 하는 것들을 중간에서 레버리징 시켜주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앞뒤로 하고 중간은 따로따로 하는 거죠. 이 4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이제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KLS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활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백에 관계된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 스쿨 자체 말고 동문들 전체를 다 보면요, KLS에 관계된 모든 활동들, 아까 매거진 만드는 거, 영역별 모임, 그 다음에는 뭐 졸업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그 새로운 아카데미 다 포함해서 전체로 봤을 때 백에 해당되는 거 있고, 여기는 컴피턴스 어퀴지션 같은 활동이죠. 지식을 창출하고 획득하고 만들어가는 것. 중간에 이제 디파짓을 어떻게 할 것인가, DB화하고 자료를 만들고 인프라 붙여고, 마지막에 어떻게 컴피턴스 유틸라이제이션 할 것인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역량을 영역별로 영역 회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발현할 것인지, 사회에 대해서 뭐 어떤 이슈화를 할 것인지, 이런 게 있을 때에
이제 고민은 이런 거예요. 어디를 뭉칠 것인가? 각자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각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매거진대로 영역들 모이면 각자 영역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어느 부분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레버리징을 위해서 합쳐가지고 같이 시너지를 내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겠죠. 구조 생각할 때, 그죠? 그럴 때에 그거는 이제 서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답이 딱 주어진 건 아니고 시점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 변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특정 시점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과 합치는 게 좋은 것이 있는 게 따로 가는 게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겠죠. 우리 역량이 부족하면 앞에서 했던 이런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잘할 수 없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키워가지고 역량을 구축해서 하면 시간이 걸리니 현재 잘하는 다른 단체와 어떻게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같이 회복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이제 같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거리입니다. 자, 결론 들어갑니다. 구조는 아까 디자이닝을 이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앞에서 했던 그런 우리 철학적 고민하고 동일하게 구조를 잘 만든다는 것은 조직의 목적을 잘 이룬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가면서 목적을 잘 이루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인간도 사람으로 보면은 사람이 그런 타락성의 영향이 있는 것을 극복해가면서 어떻게 가진 탤런트를 잘 발현하도록 만들도록 구조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역량들을 어떻게 잘 결집하도록 구조화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조직화 원리를 정하고, 그 원리가 각각 영역뿐만 아니라 부서화에까지, 그 다음에 적합성에까지 적용되도록 고민하는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은 결국은 앞에서 말한 월터 스토프가 이야기한 저장된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창조와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중요한 장인데, 사실은 경영학과 경영의 영역은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성경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아름답게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현재 기업의 모습은 거기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재 모습을 변화시키기도 해야 되지만, 주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럼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좋은 경영학자, 또 기업가, 또 경영자, 그리고 좋은 사회적 리더가 KLS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휴렛이 한 이야기 중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있는데, 이 엄청난 조직을 잘 빌드하다가, 아까 우리 인스티튜션 빌딩 이야기했는데, 인스티튜션 빌딩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쳤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식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조직을 잘 만드는 것.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단체, 또 요 KLS, 이런 걸 잘 빌드하면은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두 개만 할까요? 시간 다 됩니다. 조직 구조 말씀하시면서 이제 5가지 중에 원리랑 제도가 있었는데, 그 원리랑 제도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도라는 게 어떤 조직이 이제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그것 자체가 어떤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볼 때 이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도를 만들 때 이제 리더가 권위를 발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만약에 제도를 좀 폭넓게 정리를 한다면 어떤 이제 사람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될 것인데, 그거를 리더 한 명이나 아니면 몇 명이서 이렇게 누군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첫 번째 원리 제도는, 여기 원리는
조직화 원리하고 다른 개념이겠죠. 조직화 원리, 마켓, 커뮤니티, 하이라키라는 거하고 그런 큰 방향의 이제 설계 원리고 여기서는 핵심 가치에 가까워요. 앞에서 우리 왜 기계원에서 만든 창조, 책임, 배려, 신뢰, 뭐 정의 이런 개념하고 가까워요. 이런 기업체 가면 핵심 가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 가깝고 제도는 아주 구체적인 프로세스. 아까 우리 뭐 성과 평가 제도 이것도 제도고요. 그러니까 인스티튜션으로서의 제도가 아니라 이거는 프랙티스 이야기예요. 프랙티스로서의 제도, 평가 제도, 팀 제도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는 부서화 제도 뭐 이런 것들 다 구체적인 설계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공식적인 그런 대상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프로세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프로치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고 원리는 가치에 가까운 거고 두 번째 권위발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가져가는 거는 이제 세 번째 방식이죠, 그죠? 그거는 집단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관점이고 여기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인스티튜션 빌딩을 위한 그라운드가 되는 그라운드 룰이 될 만한 것에 대한 디자이너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스테이지에 따라 다른데 완전히 새로 조직을 만드는 때 역할이 있고 이미 형성된 조직을 바꾸는 역할이 이제 있을 텐데 어느 단계에 있든 이제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낼 필요가 있어 누군가는 그 측면에서 그걸 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작업을 하고 핵심 멤버들끼리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방향으로 이제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authority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방식의 전체주의적인 authority는 아니고 자유를 반드시 보장하는 지배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authority, 공적인 거. 그런 걸 이제 사실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출발할 때는 누군가는 이 길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더 이야기할까요? 교수님 그 강의에서 사용하시는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저는 좀 다른 의미로만 이제 많이 들었어가지고 재무에서 하는 사용하시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조금 시너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려우면 포커스 할 거냐, 시너지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케팅 이런 프론트 쪽에서 고객 접점에 있는 쪽을 레버리지 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품별로가 아니라 다 합쳐가지고 전체를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제 그 HR 안에서 저는 또 중요한 게 고용이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뭐 좀 한 가지만 이제 딱 집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 기업이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정규직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조금 더 보충하면요. 기업이 어떤 사람을 고용할 때 있어서 그 사람을 이제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의 정년까지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그 여러 가지 뭐 CSR, 뭐 CSB,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커뮤니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뭐 시스템으로 그냥 볼 것인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해 주셨던 그 가운데 모양의 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년을 보장해 주면서 우리 회사에 오면은 몇 살까지는 문제없이 일하면서 뭐 살 수 있다라는 게 보장이 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뭔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더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재계약을 해가면서 내가 이만큼까지 성과를 벌어들였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더 인정해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을 나가는 게 더 좋을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은 두 번째 관점에서 보는 대부분의 기업은 employment security를 줘요. employment security는 job security는 아니고 job security는 특정 직무를 평생 가져가는 거고 근데 employment security는 고용 보장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스가 이 부스 일이 안 돼 가지고 로테이션 내가 다른 부스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은 보장되는데 단 조건이 임금 문제는 좀 다를 수, 그건 또 다른 논의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못 드리고 반드시 아무리 잘못을 해도 데리고 가느냐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 문제가 생기면은 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높여주긴 하지만 가치가 맞지 않거나 아까 이야기한 인스티튜션 빌딩의 방해가 될 때는 내보냅니다. 그거는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인플로이먼트 시큐리티지만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큰 인스티튜션의 방향성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대신에 자업이 아니라 인플로이먼트 시큐리티 쪽으로 경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플로이먼트 시큐리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인재로 만들겠다라는 게 더 강조가 되는 제도인지. 그렇기도 하지만 거꾸로 볼 수도 있죠. 내가 좋은 걸 찾아가는 것도 될 수. 세서 같으면은 팀에 배치가 되면은 팀장이 무슨 업무 하라고 배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찾아라고. 그 이야기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내가 시킨다 마음대로 고용하겠다는 건 세 번째 모델에 더 가깝고요. 두 번째는 나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스트릿에서 늘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모델은 그래서 사실 일방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상호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지나고 오늘 어려운 두 주제를 2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아마 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줄기만 이해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면은 이메일이나 찾아와서 대화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제가 너무 자주 와서 반갑죠?